안녕하십니까. 한결같이 와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결같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백 선생님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외교원장직을 관두었습니다. 저는 임기를 다 한 것인데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일보는 저를 그것도 따옴표 써서 교체라고 이렇게 마치 제가 경질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국립외교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2년이고 재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연으로 저는 재임을 거절하고 그냥 단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첫 번째 사적 개인으로서 첫 번째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마 오늘 뜻깊은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식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사실 2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20년 교수 생활하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방송도 꽤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냥 복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연설하는 거였습니다. 축사, 어디 가서 연설하고 스피치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비서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들이 적어주는 연설문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강의처럼 또 학술 발표의 발제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걸 깔아주기 전에는 혹시 아까 저쪽에 해야 되는가 싶어서 나오자마자 또 연설처럼 하는 무대가 될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이렇게 아직도 제 이렇게 뇌리에 꽉 가슴 깊이 찌르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대중이 없는 시대는 정치가 없어진 시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 학자의 병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망가뜨려도 정치는 정치입니다. 근데 정치는 있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정치가 없어지면 차라리 삶대로 살면 되는데, 망가진 정치가 민초의 삶과 국민과 국가를 경영하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옳은 정치가, 바른 정치가, 유능한 정치가 없어진다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 같습니다. 제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의 꽃은 복지고 외교의 꽃은 평화라는 말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정치의 꽃은 왜 복지냐, 조금 뜬금없이 비약적인 결론이라고 보실 텐데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경구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정치를 빼버리면 인간이 동물이 됩니다. 동물은 약육강식이 작동하는 것이, 적자생존이 작동하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강자가, 맹수가 초식동물을 먹여 삼켜도 비난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저는 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물과 가장 다른 건 뭐냐? 강자가 지배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는 가장 구체적인 정책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민초들이 존중받지 못한 정치 시스템은 거꾸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외교의 꽃은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를 얘기하지만 안보의 가장 값싼 방법이 바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돼서 평화가 굉장히 식상한 용어가 되어버린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식상한 게 아니고요, 그 평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 표리부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식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드러난다면
평화라는 자체가 결코 식상할 수 있는 용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1970년 정치 일선에 나오셨습니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의 가장 큰 인물이셨습니다. 민주화, 그 삶 자체가 목숨을 걸고 투쟁한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시고 투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에도 밝으셔서 대중경제론을 부르짖었습니다. 중간에 많은 내용의 차이는 변화는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평등에 기초하고 중소기업과 민족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엄청난 족적을 남겼지만 저는 외교 전문가이고 국제정치를 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한국 외교의 황금기를 이끌고 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제가 지금 지난 한 3, 4년간 국제정치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주제였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하고 글을 쓰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정의하면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보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의 국제정치 질서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했던 세 가지가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지구가, 이 세계가 역사가 출발한 이후로 이렇게 자유로운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절차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선거를 많이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거 후에 독재로 가는, 선거 후에 권위주의로 가는 나라 수도 너무나 많습니다. 트럼프 때부터, 트럼프가 독재까지는 아니지만요, 필리핀의 두타르테, 브라질의 보소나루, 터키의 아르도안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선거 직후에 국민을 선동하고 비민주적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민주정치학자들도 민주주의 위기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대됐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됐다. 그것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바로 그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고 완성이 없다, 끊임없이 계속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적이 없습니다. 총량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도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만 그 저발전의 이유로 불평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1위 국가인 미국부터 꼴찌 국가인 개발도상국까지 다 이 빈부격차는 세계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결정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토마 피케티 같은 유명한 학자는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땀을 흘려 일해도 원래부터 가지고 물려받은 자본소득을 따라낼 수 없다.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복지와 기본소득의 대안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딱에 만병통치약이 없다. 그렇다고 사회주의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도 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미중, 위에는 미중 전략경쟁이고요, 갈등이고, 또 하나는 각국들이 내세우고 있는 호전적 민족주의입니다. 각자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의식을 자극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혐오를 자극합니다. 혐한, 혐중, 혐일이 미국은 중국은 미국을 욕하고 강하게 보임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심지어 지금 바이든 정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중국 정부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부족하나마 국제협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엔이 어디 간지 없고요, WHO가 동네 북입니다. WTO도 없어졌습니다. 뭐 있죠, 기능부전입니다. 결국 평화가 다시, 국제협력이 다시 국제적 가치가 되는데 역시 우리에게 큰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세 가지 분야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늘 국내 이념, 외국에서는 4강국과 4대 강국과 가장 잘 지내고 황금기를 구축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이념 공세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 때 노동부에서 고위직을 하던 이모부 댁에 하숙을 한 3년 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듣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욕이었습니다. 간첩이란 얘기. 제가 처음에는, 저도 그 당시 아시다시피 저는 파리 학번이니까요, 1987년이라는 영화가 제가 학교 다니는 것과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박종철, 이한열,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습니다, 학교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모부와 저는 3년 내내 뭐 아침 식사 때만 만날 때마다 늘 다퉜습니다. 저는 지금 좀 아시겠지만 이 경상도 말씨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제가 말 교정이나 웅변 학원을 다니고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대학 가서. 근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것조차도 결국 지역주의구나. 태어난 곳이 뭐가 중요하면 말씨가 뭐가 중요하겠냐. 근데 본능적으로 경상도에서 나온 독재자들 때문에 제가 그런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념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죠, 이념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인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실용외교죠. 뒤에 가짜 실용외교를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명박입니다. 근데 진짜 실용주의는 아시다시피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외교를 다루지 말라.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국익뿐이다. 이익이 맞으면 협력하고 안 맞으면 따지고 대립하는 것이다. 친민이, 반민이,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이제는 너무 전형적이 되어버린 한국은 양쪽 두렁 사이에서 풀을 다 뜯어 먹어야 된다는, 그리고 상인의 외교, 상인의 현실 감각을 말씀하신 건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여기서 더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월 29일 일부러 제가 제 생일에 맞춰가지고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을 원래 발간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신문지상에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전체 주제는 일단 한미관계 179년을 전체를 다룬 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덕분에 외교 연장으로 있으면서 5년 전에 이미 책을 쓰기로 약속했던 창비에 역설적으로 코로나 덕분에 제가 책을 쓸 수 있었고요. 그 주제의식은 바로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미관계에서 실용이란 뭘까? 제가 판단하는 179년의 한미관계는 매우 종속적이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종속적이었고 신화, 그리고 저는 중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제가 머릿말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뭐 이름을 자기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름을 말씀하셔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와 야당의 몇몇 의원들이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 가스라이팅은 원래 심리학적 용어인데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 하나는 일단 친해야 된다. 오래 친해야 돼. 부모 자식, 선생 제자, 남녀처럼. 그리고 한쪽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고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봤을 때 가스라이팅은 남북이 아니다. 가스라이팅은 붙이자면 한미다. 그리고 제가 네 가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 야당 정치인이 문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시켜 달라고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는 게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그리고 한미 FTA 할 때 대표였던 협상 대표단이 나오면서 이거는 위키리크스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다.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지금 아까 인용한 김대중 대통령의 실용주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였냐면 미국과도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중에 그 책에 준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국익을 앞설 수 없다. 미국하고도 국익을 놓고 부딪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제문에 인용한 핫볕 정책을 그 대표적인 실용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실용주의는요, 우리는 남북만 얘기하지만 남북도 대단한 것이지만 진짜 햇볕 정책은 대일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을 35년이나 짓밟은 일본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본을 용서하는, 그게 진짜 실용주의죠. 저는 정말 대단한 건 대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야를 보십시오. 자기 국내 정치에 누구도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을 때리기를 하지 한 번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 때리기를 하거나 또는 일본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외교의 가장 빛나는 시기는 1998년에서 2000년 2년간이다.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글을 쓴 적도 많습니다. 98년이 어떤 해입니까? 북핵위, 그 전에 두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왜곡도 있었지만 김영삼 정부와 노태정부 정부를 생각하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어낸 초기에는 어떤 이념도 민족보다 앞설 수 없다는 획기적인 말을 던졌던 사람이 불과 1년 후에 신공안 정책이 들어갔고 전국으로 들어갔고 북한의 지금 붕괴론이 시작된 것이 바로 김영삼 정권입니다. 그 전에 북방 정권은 처음으로 나중에 변질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북방 정책은 처음으로 교차 승인, 우리가 소련과 중국과 동유럽과 교류하고 북한을 일본과 미국과 교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 쪽은 너무 빨리 진행되고 북한은 오히려 더디면서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우리가 욕심이 생겨서 북한의 교차 승인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다행히도 북핵이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이후에 1994년 10월에 합의를 해놓고 한 달 후인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해버립니다. 단 한 달 만에 미국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주기로 했던 중유 제공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경수로를 대신 지어주기로 했던 것도 계속 연기가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합의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북한은 일본을 지나가는 노동 1호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사실상 94년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94년에 제네바 합의를 직접 위반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네바 합의의 정신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94년 합의에는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 측의 해석은 94년의 합의 정신을 생각하면 도발하면 안 된다. 근데 거꾸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94년을 먼저 합의 정신을 위배한 것은 미국이죠. 왜냐하면 중유 제공도 안 했고 경수를 늦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아직 살아있다, 우리와 계속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엄청나게 격분했죠. 지금 공화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힘겹게 막고 있는데 북한이 돕지 않는다. 자기들이 어떻게 했던 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온건 정책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강경책으로 돌아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기를 보내시고 바로 찾아갑니다. 그 2년간은 지난 30년간의 핵위기 중에 유일하게 진보 정부가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98년. 임동원 프로세스인데 실제로 나중에 페리 프로세스가 된 겁니다. 찾아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는 임동원 당시 외교 수석을 보냈고요. 결국 클린턴을 마침내 설득시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였냐면 한반도의 운전자는 한국이다. 우린 조수석에 있다. 그러면서 그 강경책을 다시 되돌려서 한국의 햇볕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로 2000년에 6.15가 있었고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민관계까지 좋아집니다. 물론 미국의 9.11이 나고 네오콘 정부인 부시 정부가 등장하면서 좌절되긴 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미국을 우리가 따라가서 한미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좋아진 유일한 외교적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실용주의에 기반했고 그것이 국익에 기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동원, 제가 국립외교원에 와서 국립외교원을 실제로 거기에다 지으신 분이 임동원 장관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반기문 홀만 있고 임동원 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제가 촛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행사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리셉션 홀을 임동원 홀로 만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98년도 외교를 얘기하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 여기 있는 테이블을 차버릴 정도의 결기가 없으면 미국을 바꾸지 못한다. 자기는 그런 각오로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따라줬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미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얼마 전에 미국의 고위관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도 각급, 그러니까 장관급, 차관급, 국장급 하도 많이 만나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다. 이걸 과시하려고 한미관계가 좋다는 좋아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아젠다를 들이밀어 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극복한 예가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새 정부가 북한한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그 2년, 지금도 딱 20여 년 만에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우리 정부가 겹치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결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화정책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진보가 평화를 얘기할 때 또는 북한과의 남북대화, 남북교류, 통일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오히려 좀 주눅이 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대한 역사의 일종의 우리의 치워진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빌리 브란트가 만들어냈지만 콜이라는 보수주의자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못마땅하고 좌절감을 느꼈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때 제가 칼럼에서 독일처럼 이념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처음에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낮게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연기였던 어찌됐든 신뢰 프로세스라는 걸 등장시켰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전제 조건화되면서 망가졌지만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 한국에 진짜 평화가 올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려면 보수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너무너무 글 쓰고 쓰기 싫었지만 제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간절함을 진심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진보의 지도자가 정부가 생기면 오히려 국방력을 더 강조한다든지, 그죠? 무기 군사비를 더 쓴다든지. 북한 보기에는, 북한에서 입장에서 보면 판문점 회의하고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F-35를 들어와서 자랑을 합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군사훈련 중지를 약속하고 와가지고, 물론 미국이 약속했습니다. 여기서는 참수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북한으로 입장해 보면은 뭐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국내적 입지 때문에 국방을 더 강조하고 신무기를 더 강조하고 사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주홍글씨를 가지고 있는 진보들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을 향해서 유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2017년 북미 간의 말폭탄이 왔을 때, 그때 또 우리 내부에 한국의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홍 트럼프가요, 트럼프 홍이 문재인 대통령을 유화론자라고 했습니다. 이 유화주의자는 부드럽단만 뜻이 아니라 정세 판단을 잘못해서 세계대전을 가져온 영국의 체인블레인, 그래서 히틀러를 키워주고 히틀러에게 전쟁을 못 막아낸 바로 그 유화주의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나약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가 외교를 주도하는 것이었고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강자로부터 나오고, 조금 더 설명하면 평화는 강자의 양보로부터 시작되고,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 맞고요, 포용은 실용주의자가 해야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도 원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G7에서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물론 미국의 동기도 있겠죠. 숨어있는 동기도 있겠지만 지난 한 20-30년 동안의 동북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변수는 늘 중국이나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 변수를 우리가 못 봤어요. 한국이 가진 변수를 우리가 스스로 못 봐왔던 것 같습니다. 별로 자랑할 변수는 아니지만 국방력 세계 6위에서 우리가 화력 기준 6위고요, 국방비 사용 9위고요, 우리 경제력은 GDP 10위입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치워놨다고 칩시다. 중국은 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도 역사나 컨텐츠를 사용하는 소프트 파워의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화의 힘, BTS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한국 사람들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수수께끼 같은 게 뭐냐면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제재를 하는 나라인데 이란은 우리 사람 참 좋아합니다. 동남아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고요, 중남미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합니다. 한류라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국뽕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엔의 웅크타드라는데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넘어갔죠. 근데 지금까지 왔던 길을 보면요, OECD로 들어왔고, OECD는 한 35, 37개국 정도 됩니다. G20으로 갔죠. 그리고 G7으로. 일본이 지금 우리를 반대해서 G7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이 반대를 계속해서 계속 초청국으로 수년 동안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국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 도와줘도 위협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도와주거나 중국이 도와주면 뭔가 동기가 있고, 일본이 도와주면 뭘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도와주면 위협적이 아니다. 물론 그래서 호구가 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오히려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이들 국가의 평화를 얘기할 때는 진심인 거죠. 중국이 얘기하는 평화가 진심이겠습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평화가 진심이겠습니까? 한국이 얘기하는 게 진심이겠습니까? 저는 한국이 평화를 못 이뤘기 때문에, 평화의 부재의 땅이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면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경제적 성공,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소프트 파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아까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살려낼, 활용할 인재와 지도자가, 외교력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호주 지금은 이임을 했습니다. 제임스 최라는 분이 호주 대사입니다. 그분이 두 번을 만났는데 두 번 똑같이 저한테 얘기한 줄 모르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자기가, 그러니까 2세죠. 한국인 2세고 제임스 최입니다. 호주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자기가 한국 와서 근무하면서 가장 놀란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할 때 전문가나 일반인이나 다 한국 작은 나라, 약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주보다 전략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앞선 나라입니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호주가 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컴플렉스라 그럴까요, 열등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좀 떨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뭔가 이상적이거나 또는 민족주의적이거나 국뽕이거나 이렇게 되라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힘과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정말 강할 때는 정말 포용적인 나라였습니다. 관용적인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중국 유학생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에 갔던 기업들을 돌려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지구적이고 세계화된 나라인데 지금 국수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제가 중국의 지인들을 만나면 얘기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편협하게 부상하게 되면 결코 미국 같은 세계 최정상을 미국한테 이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은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 14년 때는 우리가 과거사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실무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걸 다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겁니다. 1965년 그대로 받아라, 한일 위안부 그대로 받아라, 강제노동 완전히 되돌려라. 이 세 가지를
전제 조건을 해야 이제 얘기하겠다고 얘기해요. 일본은 세 가지 수출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한테 겁을 먹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굴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본도 우리한테 추월을 당할까 봐 보면서 편협해졌습니다. 저는 옛날에 일본이 밉긴 했어도 존중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편협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편협한 싸움을 하고 이 동북아나 전 세계가 민족주의에 좁은 데 갇혀 있을 때 평화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돌파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실용주의를 북한 때리는 데 썼고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켜서 갑자기 일본하고 잘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독도 가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건 실용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념적인 거죠. 가짜 실용주의였습니다. 진짜 실용주의는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회복된 세계라는 책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상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란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지만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저는 이거야말로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동맹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선물입니다. 아일랜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아일랜드와의 영국과의 오랜, 아일랜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아일랜드는 그 영국하고도 오랜 투쟁을 했지만 아일랜드 내부에서도 중세까지 끊임없이 귀족들 간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았는데요, 아일랜드에서 근무하고 온 외교원에 근무하러 온 그 외교관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꼭 가고 싶은데요, 아일랜드에 가면 성당이 있습니다. 평화의 성당이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평화의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홈이 이렇게 이 문이 있으면 문에 열어놓은 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되면 1492년에 두 귀족이 전쟁을 하다가 한 귀족이 쫓겨가게 됩니다. 다른 승자가 쫓아가서 여기는 결사항전이고 그 승자 이기고 있는 쪽에서 이러면 다 죽으니 너무 많은 살상이 나니까 평화를 하자, 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조건을 말하라. 근데 한참 전쟁하다 도망갔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승자 쪽에서 문에다가 홈을 팝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나를 못 믿기거든 잘라라. 그것을 to chance your arm이라고 합니다. chance라는 말이 찬스를, 그러니까 해보라는 뜻이죠. to chance your arm이라는 그 문의입니다. 너의 팔을 시험해보라, 나의 팔을 시험해보라. 북한 문제는 미국이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결국 강자의 양보로만 평화가 가능하다. 그 양보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진보는 절대로 일직선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발전과 진보는 일직선일 수가 없다. 적어도 지그재그거나 아니면 나선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공직 생활을 마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뤄내는 주변의 조건이거나 외교력은 아직은 적어도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는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바뀌는 일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는 우리에게 이상이 아니라 실용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고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외교력과, 그것이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에서 배워와야 하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다음에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서두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월 달에 내신 저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책을 읽어보면 오늘 못다 해주신 말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대중 광주 추모사업회 김범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 사학과 대학원에서 학위 받으셨고 현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봉국 교수님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의 김봉국입니다. 저도 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벗고 또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건가요? 30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너무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김대중 선생님, 전 대통령 또는 뭐라 불러야 될까요? 에 대해서 아무튼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나의 시각과 어떤 나의 사유 속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핑계지만 이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이 워낙 좀 짧아서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집에 글을 실지 못하고 오늘 오전까지 글을 쓰다가 이렇게 유인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종종 오탈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너그러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김대중의 청년 김대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이유는 저는 박사학위로 냉정과 민주주의,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에 걸치는 시기였고, 그때 다양하게 논의됐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그 고민들이 결코 김대중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해방 8년 청년 김대중, 경계에서 해방, 분단, 전쟁을 걷다, 이런 주제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좀 공식적인 학술대의 엄밀한 논의이기보다는 약간은 강의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편하게 어떤 엄밀성보다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고민 속에서 청년 김대중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적으로 이해하고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논점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기니까요, 그냥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군데군데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이 텍스트에 연연하지 않고 이 내용의 문제의식들을 주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경계에서 스타, 이런 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게 제가 이 발표를 하는 문제의식의 핵심입니다.
뭐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저희 그 전남대학교 사학과의 은사님이시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정년을 하셔서 하지만 여전히 김대중의 사상과 특히 독일사를 전공하시면서 빌리 브란트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셨던 최영태 선생님이 그런 말을 또 책을 쓰기도 했죠.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아웃사이더에서 휴머니스트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김대중에 대해 어떤 삶의 궤적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 불찰로 그 인용 표시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튼 이 아웃사이더라는 말과 변방 또는 경계 이런 말들이 조금 제가 김대중의 삶을 다시 봤을 때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경계 그러면 변방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서구 근대국가 체제에서의 이 변방, 경계라는 것은 폐쇄적이거나 닫혀 있거나 한 국가와 다른 국가를 구분하는 경계의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통이 되거나 가로지르거나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의미가 근대 세계 체제에서는 강했던 것입니다. 그게 봉건 시대와는 다르게 서구의 근대 국가 체제 그것들이 확산되어서 전 세계 근대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경계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나 또는 통제되어야 될 그 무엇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존으로서 영역으로서 프론티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그 경계를 횡단하면서 서로 만나고 접속하고 그 횡단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국가 체제에서의 그 경계는 그 경계를 넘으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하거나 탄압하거나 구속해야 되거나 또는 이방원으로 배제해야 됩니다. 김대중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단과 전쟁을 거치고 그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 국가라는 이 체제 속에서 또 냉정 반공주의 틀 안에서 끊임없이 그 경계 부분에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경계 밖으로 추방하려고 했거나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거나 또는 끊임없이 회유와 순치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옥죄려고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김대중은 그 경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월경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중앙을 향해서 내달리면서 기성 정치인들과 같은 행보를 갖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아웃사이더였고 경계인이었고 변방인이었지만 결국 모진 탄압을 이겨내고 자신을 주기로 했던 국가의 수장이 되었고 거기에서 자기가 지키고자 했었던 변방의 삶 속에서 자기가 지키고자 했었던 철학과 신념과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꽃피운 정치인이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상가이자 뭐 역사 의식자이자 하지만 혁명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김대중의 삶의 행적과 어떤 의미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런 행보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왜 김대중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런 역사의식과 철학을 언제부터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숙성시켜 갔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해방과 분단과 한국전쟁, 김대중이 제도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그 청년 김대중의 삶을 통해서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김대중이 어떻게 해방과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는지를 자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고록이라든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한국의 현대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김대중의 해방과 분단과 한국전쟁을 경험했었던 그 고민들이 과연 그 시대의 사상적 지평과 인식 지평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수구 보수 언론이 말했던 것처럼 용공과 빨갱이와 어떤 그런 이념의 지형 속에 김대중이 놓여 있었던 것인지 제가 보기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의 청년의 삶과 그 이후의 행보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위치 지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하나의 제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김대중의 행보를 봤을 때 그럼 현재적으로 요즘에 이런 말이 학계에서 많이 유행을 합니다. 뭐 포스트 콜로니얼 이런 말도 많이 쓰지만 트랜스 모더니티, 트랜스 로컬리티, 트랜스 내셔널리티 뭐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앞에 트랜스라는 접두어가 많이 붙죠. 이게 모두가 다 경계를 횡단해서 새롭게 접속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횡단한다는 거, 가로지른다는 거는 뭐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이 어떤 새로운 자본의 식민지를 개척한다거나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정복하거나 종속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등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그 차이의 존중 속에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 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횡단이자 교류이자 접촉일 것입니다. 그걸 실현했던 인물이 김대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런 두 가지의 문제의식 속에서 김대중의 청년시대의 삶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이긴 한데요, 앞부분 횡단적 삶의 시작을 찾아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간단히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김대중이란 한 인물은 식민과 탈식민, 분단과 냉전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 식민 통치라고 할 수 있는 IMF를 조기 종식시키고 한국의 민주화를 실현시킨 아주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의 삶 하나를 보면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읽어낼 수 있는 여러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김대중이 살아왔던 한국 현대사에서의 그의 역경과 고난을 보면 얼마나 한국 사회가, 남한 사회가 냉정 반공주의의 질서 속에서 긴박되어 있었고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잔악한 사회였는가를 또 김대중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김대중의 정적들에 의해서 김대중이 죽을 뻔한 건 단순한 음모의 차원이 아니라 그 분단 질서가 갖고 있었던 구조적인 악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다시 보는 것은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읽어내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김대중은 그런 모진 고문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왜 이 김대중이 그런 모진 탄압 속에서도 지도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또 퇴임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존의 연구자들이 해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용주의 노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또는 행동하는 양심, 불굴의 의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김대중의 인생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삶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김대중은 분단된 조국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났고 해방을 맞이했고 분단된 조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몰았던 것은 그가 부정할 수 없이 태생적으로 식민과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김대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을 좀 역사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을 역사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전진성 교수의 얘기를 좀 제가 가져와서 김대중에 대한 얘기로 바꾼 건데요. 하나는 김대중 자체에 대한 역사화입니다. 또 하나는
김대중에 대해서 말해왔었던 한국 사회의 말과 시각과 어떤 이미지들을 역사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어떻게 보면 김대중의 삶과 사상과 행보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균형 잡히고 총체적인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히려 김대중의 청춘의 삶을 통해서 김대중을 역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래도 간단히 해방 공간에서의 김대중을 보기 전에 3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김대중의 출생부터 조금 그래도 살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보죠. 김대중은 1924년 1월 6일 일제강점기 농민저항이 강력했었던 전라남도 무안군 하이면 후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운식과 어머니 장수금 두 분 사이에서 사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부터 덕봉서당에서 한학을 배웠고 1934년에는 4년제 하익공립보통학교를 보통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했고 당시 역사나 문과 과목에 특히 특출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6년제 목포 공립제일보통학교 현 목포 북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나중에 목포상호고등학교, 아마 지역사회에서는 목포상고 그러면 명문고죠. 이 목포상호고등학교의 전신인 목포공립상업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한때는 만주 건국대학에 입학을 꿈꾸기도 했지만 당시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였고 전시 통동원 체제에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 생년을 고치기도 하지만 1943년 12월에 조기 졸업을 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징집을 피하기 위해 들어갔었던 일본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남 기선 주식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남 주식 기선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면서 징집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결혼을 하게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의 장인 집안은 목포에서 아주 재력가의 유지 집안으로 당시에 평가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방과 직후에 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정치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김대중이었지만 독특한 행보들을 좀 걷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인 기업 경영자들이 일본으로 귀국한 다음에 한반도 전역에서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이라는 게 펼쳐지게 됩니다. 1인들이 적산으로 남겨놓고 난 그 기업들을 미 군정이 인수를 했는데 대부분 서울의 유명한 재력가라든가 어떤 그 협작꾼들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들의 기업과 농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민주조직을 만들고 운영조직을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해방이 되자마자 김대중은 그 전남 전기 기선회사의 경영자로서 노동자들에게 추대가 되고 경영진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은 김대중의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작이 되죠. 그와 동시에 건준 모포지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조선 신민당, 백남훈이 당수로 있었던 남조선 신민당에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공산주의 세력들과 어떤 경론을 벌인 이후에 그 신민당에서 탈당을 하고 장인의 권유에 의해서 1947년경이 되면 해방공간에서 구구라고 분류되어지는 한민당에 또 입당을 하면서 또 1950년경에는 대한청년단이라고 하는 우익 계열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거칠게만 얘기했지만 이건 뭘 뜻하는 건가요? 이거는 김대중이 해방공간에서 자이든 타이든 좌와 우의 경력을 모두 가진 인물이라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민당에서의 활동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게 회고를 했고 실제로 해방 공간에서 김대중의 어떤 정치 노선과 지향하고 맞았던 것은 여운형과 백남훈 계열의 중도 좌파 좌우 합작 세력들이 김대중의 정치적 지향과 많은 부분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김대중의 그 해방 공간에서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뭐 용공문자네, 빨갱이네 이런 어떤 색깔론을 더 씌우기도 해요. 근데 이걸 좀 비판하고 싶어서 제가 해방 공간의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해방은 실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해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수많은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역량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세력 대결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 더 좁게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들이 미, 영, 소를 중심으로 했었던 연합국들의 승전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던 것이죠. 그건 곧 다시 말해서 해방 이후의 조선의 운명이라는 것들이 조선민족의 자체적인 어떤 의사와 지향과 상관없이 외세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질 공산이 컸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갑작스러운 해방 소식을 듣고 통곡을 했던 이유도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 해방 공간에서 분출했었던 민주주의의 여러 지형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나 박헌영이 얘기했었던 부르주아 혁명민주주의나 이런 것들만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일종의 서구의 삼인주의 또는 신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 또는 모태똥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동구 유럽의 여러 인민민주주의 등 해방 공간에서의 민주주의나 그 정치 노선은 그 계파 정치 세력마다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이승만은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극렬하고 저런 행위는 비판할지언정 공산주의 사상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 공간에서의 이념의 스펙트럼은 넓었고 자유로웠고 분단이 가시화되고 냉전이 가시화되기 어느 지점까지는 일정하게 열린 담론의 공간들이 공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운형과 백남훈이 걸어갔었던 길은 민족의 분열과 대립보다는 좌우합작과 통일을 통해서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우파에서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나 또는 안재용의 신민족주의, 민주주의 같은 노선들이 백남훈과 여운형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과 안재용이 함께 권준 활동을 했었고 나중에 좌익들이 주도가 돼서 인공을 띄우자 안재용이 빠져갔던 것입니다. 여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의 해방 공간에서의 권준의 활동과 인공 그리고 신민당의 조선 신민당의 활동들은 지극히 그 동시대의 많은 지식인들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의 한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런 혐의를 통해서 김대중은 10.1 대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경찰과 우익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매타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다시 공산치하에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음의 사선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의 이 해방 공간에서의 행보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은 아주 극좌와 극우를 배격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가장 급선무로 생각했었던 철저한 민족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다만 당시의 구구 세력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산주의를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미국식의 자본주의든 개방적이고 열린 상태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계열들이 좌우합작 세력들이었고 그 계열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추구했었던 노선이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민주주의 또는 조선적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배송용, 안재홍, 조소왕, 백남은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본 독재도 배격할 것이며 그렇다고 계급 독재도 우리는 용납될 수 없다. 조선의 실정에 맞는 것은 누구보다 조선인들이 잘 알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미국식의 민주주의도 소련식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모택동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동구의 삼인주의도 아닌 조선의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이 걸었던 노선이 바로 그 지향이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을 취했던 김대중은 계속적으로 뭐라고요? 어떤 이념보다 민족의 통일이 더 앞선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런 민족의 통일이 좌절되었을 때 또 한 번 현실에 입각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김구에 대한 비판이었고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운동에 함께 참여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남북분단의 상황에 직면해서 김구가 48년 4월에 김일성을 만나러 남북협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에서는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가로서의 김구,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구는 존경하지만 해방공간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는 김구는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중경 임시정부를 그대로 남한의 새로운 권력으로 세우기 위해서 김구는 신탁 통치 파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맹목적인 어떤 민족 어떤 통일만을 외쳤습니다. 결국 자신의 노선에 대한 어떤 반성인지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분단이 가시화되자 김일성을 만나러 갔지만 그땐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승만과 동조를 맞추면서 해방 2년의 기간 동안 분단의 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또 김구의 정치적 행보였습니다. 김대중은 철저히 민족주의자였지만 그리고 김구 선생을 존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구의 노선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설령 냉전의 가시화와 분단이 어쩔 수 없는 외세와 또 분단 세력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리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야 한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새로운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서 비판자로서 이승만의 분단 세력들이 더 이상 전횡을 누리지 못하게 견제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그렇게 하죠. 그는 혁명가일지는 모르지만 정치가는 아니었다라고 김구를 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김대중의 정치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모습들이 김대중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의 청년의 어떤 행보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승만과 안창호가 그렇게 싸울 때 오히려 의사 자격증을 따고 묵묵히 의원을 운영하면서 독립자금을 보냈던 그 서재필의 굳은 신념과 절개와 그 실용주의적 입장을 높이 사면서 그 서재필을 대통령에 옹립하려는 추천서에 같이 서명을 하게 됐던 게 김대중의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방 공간에서 47년부터 김대중이 한민당에 가입해서 또는 대한청년단에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이미 좌익 혐의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 이후에 장인의 권유로 한민당에 가입했다는 것은 김대중이 해운 산업을 운영을 하고 또 그
반공 체제가 강화되는 남한 사회에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어떤 결정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김대중은 다시 한국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김대중은 해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결제 대금을 받기 위해 전쟁 발발 10일 전쯤에 서울의 상경에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동안 우연히 인민재판의 광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산주의의 어떤 허구성에 대해서 통렬하게 느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신민당에 가입했을 때 발표문에 나와 있지만 소련을 자기 조국으로 얘기하고 김일성을 떠받들었던 그 일부 좌익 세력들의 통렬한 비판을 가하면서 신민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근데 김대중 역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반공주의가 이승만식의 냉정 반공주의와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 공간에서의 그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색깔과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분단과 전쟁 이후의 반공주의라는 것은 냉전 반공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소, 반북의 반공주의입니다. 그런데 해방 공간에서의 이 반공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반공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이데올로기이자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했었던 안호상은 독일로 유학을 갔다 오고 철저한 파시즘 사상에 경도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왜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되냐면 그거 똑같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서구 근대 문명의 소산이고 개인의 이윤과 물질 추구에 만능된 사회 속에서 결코 공동체나 사회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쓴 게 바로 이승만의 교육 지침이었었던 일민주의입니다. 그걸 썼던 장본인이 바로 안호상 같은 파시즘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었어요. 또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은 그 공산주의의 사상이 아니라 현실 소련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철저히 제국주의적이며 전체주의 사회였다는 논리로 비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삼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이념에 지향을 동조하면서도 현실 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 정책과 여러 시도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것들입니다. 김대중은요? 김대중은 누구보다도 민족국 통일을 우선시했었던 민족주의자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민족 대 계급, 민주 대 반민주의 그 이념 지형의 투쟁 속에서 김대중은 민족 대 계급의 투쟁이 있을 때 단연 민족을 선호했었던 어떤 정치 노선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에게 반공주의는 민족의 통일과 분열 또는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이념과 계급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들에 대한 반대였던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이승만식의 맹목적인 냉전 반공주의라는 결을 달리했던 것들입니다. 여튼 다시 한번 전쟁 치하에서 철저한 반공에 대한, 또 본인이 서울에서 다시 고향으로 데려와서 실제로 이때 부인인 처용에는 반공호에서 둘째를 낳고 적산가옥이란 이름으로 김대중이 자본가이자 또는 우익 활동을 했다는 이름으로 모두 몰수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연행되어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들이 후퇴를 할 때 죽음을 맞이할 뻔하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후에 김대중은 목포일보를 인수하기도 하고 다시 본인이 운영했었던 해운 산업에 몰두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사업가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소재지를 목포에서 당시 임시수도가 있었던 부산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사업은 날개돋게 잘 됩니다. 또 그 부산에서 제2의 인생의 동반자인 이희호 여사를 민우회라는 우연한 모임을 통해서 만나고 교유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자서전에 보면 한 정치인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어떤 수많은 정치인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한 사람을 기록해 놓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적잖은 어떤 인연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조봉암입니다. 이 조봉암 역시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공산주의자였지만 해방 이후에 전향을 하고 중도좌파의 노선을 영운형과 또는 백남과 같이 걸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봉암은 1950년대 이승만과 대선에서 한번 붙죠. 혁신전당이라고 불리는 이 조봉암이 이승만과 많은 경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선거에 지지만 결국 그래서 다시 사법살인을 통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긴 하지만 김대중이 부산에서 바로 그 조봉암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저는 제가 역사학자로 봤을 때 끊임없이 김대중은 남한 체제, 통일된 국가를 지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분단이란 현실 앞에서 그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늘 통일을 준비했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하기를 바랬고 맹목적인 냉전 반공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비판자로서 체제 내 비판 세력들의 행보와 자신의 지향을 맞춰갔던 측면이 큽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의 행보는 경계인이었습니다. 북한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남한의 체제 내에 남아 있었지만 그 남한의 체제 내에서 비판자로서 또 냉전 반공주의 체제에서 용납하지 않았던 통일을 늘 얘기했고 그 반공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화됐고 동원화됐었던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실질적인 자유와 삶과 복지가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은 한국 사회의 변방인이자 경계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좀 그 요즘에 학계에서 유행하는 말을 좀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분단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경계와 변방의 삶을 살았던 김대중을 현재 우리는 좀 어떻게 전후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서 다시 조명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은 경계라고 갖고 있었던 거, 경계인이란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와서 좀 얘기해 보고자 했습니다. 10페이지 이 부분은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읽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후의 국민국가 체제에서 변경은 국경을 의미하며 분리와 폐쇄의 선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역으로서의 변경은 분리의 선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와 끊임없이 만남과 교류가 이어지는 횡단의 공간이자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과 경계지대에 선다는 것은 당연시되었던 사회구조를 거리두어 볼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도 됩니다. 또 새로운 세계와의 접속을 통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문화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복 선생은 변방의식은 세계와 주체에 대한 통찰이며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식은 우리가 갇혀있는 틀을 깨트리는 탈문맥이며 새로운 영토를 찾아가는 탈주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방성 없이는 성찰이 불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변방은 창조의 공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을 썼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인류학자이죠. 에드워드 사이드는 지식인의 표상에서 이상적인 자신이 생각하는 지식인의 모델을 스스로 추방을 택한 망명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식인이 서야 될 것은 권력과 자본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경계에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사이드는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보더 싱크라고 합니다. 탈식민주의 연구자들이 주로 했던 말들인데요. 경계 사유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경계에서 양쪽의 어떤 차이와 긴장을 느끼면서 서로의 어떤 소통과 그 소통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고 했었던 그 경계 사유를 역사적으로 선취하고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몸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해 갔던 인물이 김대중이 아니었는가. 그런 김대중의 어떤 정치 철학과 가치관을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본받고 계승해야 되겠지만, 그런 철학뿐만 아니라 저는 경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 역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세대 간에, 남북 간에, 지역 간에 이런 장벽과 이런 어떤 다툼들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에서 김대중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시사점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해방과 분단과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했던 원치 않았던 김대중이 감내해야 됐던 그 역사적 현실이, 또 거기에서 김대중이 보여줬던 일정의 행보들은 모르긴 몰라도 김대중의 정치적 삶과 인생의 어떤 원천적 자원이자 어떤 지향을 종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